사랑하는 아내가 보낸 단 5자리의 위치 정보가 12년의 결혼 생활을 단 5초 만에 지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네 위치 공유가 사실은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폭로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90%의 사람들이 무심코 켜두는 이 기능이 오늘 한 남자의 완벽했던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분만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체육관의 낡은 콘크리트 벽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네이트는 지금 미친 듯이 샌드백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온몸은 이미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3라운드째 이어지는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그의 주먹은 쉴 새 없이 가죽을 타격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네이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는 아내 클라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잘 도착했어. 며칠 동안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전화하지 마. 생각할 시간이라니. 네이트는 주먹을 들어 올린 채 멍하니 멈춰섰습니다.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이 갑자기 벌링턴에 있는 장모님 마사의 집에서 철학적인 사색을 필요로 할 만큼 위태로웠던가요? 마사 장모님은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때 클라라의 커리어 우선순위에 대해 독서를 퍼부은 이후로 벌써 6개월째 클라라와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 장모님 댁으로 도피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기업 전문 변호사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과 말 사이의 행간을 읽는 법, 그리고 가끔은 기술이 본의 아니게 남긴 미세한 흔적을 추적하는 법이죠. 네이트는 자신의 폰을 켜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여름 캠핑 여행 때 안전을 위해 꼭 켜두자며 클라라가 직접 설정했던 그 기능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내가 끄는 것을 잊어버린 순간 그 안전 예방 기능은 가장 치명적인 감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파란 점은 벌링턴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시내 한복판 5번가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 위에서 아주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네이트가 화면을 탭하자 상세 주소가 튀어 올랐습니다. 167호. 참나, 이거 서프라이즈 치고는 너무한데. 네이트는 입술을 깨물며 이빨로 가죽 장갑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근처에서 핸드랩을 감고 있던 52세의 관장 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빅은 누군가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커브볼이 날아와 정면으로 꽂힐 때 나는 특유의 공허한 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이트,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네이트는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지금 메리어트 호텔에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있나 보네요. 장모님이 갑자기 호텔 사업이라도 시작하셨나 봅니다. 빅의 거친 얼굴에 미소인지 비명인지 모를 기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젠장, 친구야. 정말 최악이군. 최악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네이트는 이미 연락처를 뒤져 토미 브레슬린의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메이플 거리에 있는 허름한 중국집 위 작은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누가 점심값을 훔쳐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인 줄 알았던 그때부터 함께한 친구였죠. 정말 그 길로 가려는 거야? 빅이 네이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건 너무 비싸요, 관장님. 네이트는 콧방귀를 뀌며 토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특히 이혼 법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토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레슬린 탐정사무소입니다. 당신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찾아드리죠. 토미, 나 네이트 모리슨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오늘 밤 당장 시작해야 해. 세상에, 네이트, 지금 화요일 밤 8시 반이야. 뭐가 그렇게 급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 네이트는 다시 한번 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란 점은 여전히 메리어트 호텔에서 네이트를 비웃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위치 공유가 켜져 있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토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전문적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인더스트리얼 거리에 있는 비계 체육관. 거기 딱 기다려. 카메라랑 장비 챙겨서 20분 안에 갈게. 계획도 같이 세우자고. 네이트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천천히 내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빅을 마주했습니다. 너도 알지? 이 선을 한 번 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빅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은 그 여자가 메리어트 호텔에서 소꿉장난을 시작한 순간 이미 넘은 거예요. 네이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저 그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려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20분 뒤 토미가 묵직한 가방을 메고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방에는 마치 국가 기밀 작전이라도 수행할 법한 고성능 카메라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토미는 예전보다 머리숱이 좀 적어졌고 남들의 사생활을 훔쳐보느라 어두운 차 안에서 보낸 시간만큼 안색이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전 들어간다. 토미는 빅의 책상 위에 메리어트 호텔의 도면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호텔에는 입구가 3개지만 메인 로비가 엘리베이터를 감시하기 가장 좋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 내가 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술 한잔 시킨 다음 잠복할게. 만약 오늘 밤에 안 나오면 어쩌죠? 네이트가 묻자 토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엔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죄책감은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거든. 메리어트 룸서비스는 밤 10시면 끝나니까. 내 예상으론 9시 15분쯤 슬쩍 로비 식당으로 내려올 거야.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애쓰면서 말이지. 토미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8분 네이트의 휴대폰으로 사진 2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 클라라는 작년 결혼기념일에 네이트가 사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네이트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녀의 파트너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릭 달튼, 클라라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정적인 남자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죠. 에릭은 클라라의 허리에 손을 얹고 익숙한 친밀감으로 그녀를 식당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잡았다. 토미의 문자 메시지가 뒤따랐습니다. 계속 감시할까? 응.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기록해줘. 네이트는 체육관 밖 트럭에 앉아 시한폭탄을 지켜보듯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토미는 30분마다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 디저트를 나누어 먹는 모습, 그리고 밤 11시 43분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마지막 문자는 11시 47분에 도착했습니다. 167호실 입장. 방금 불 꺼졌음. 아침까지 잠복할 거 아니면 난 이만 퇴근한다. 잠 좀 자도. 네이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벽 6시까지는 호텔로 와. 그놈들이 나가는 장면을 반드시 찍어야 하니까. 네이트는 엘름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과 8년째 함께 갚아나가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그 집으로요.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타인의 삶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클라라가 마신 커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 카운터에는 법률 서류 더미 옆에 그녀의 일기용 안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냉장고 문에는 지난 여름 메인주로 여행 가서 행복한 척하며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이트는 버번 위스키를 석 잔 분량만큼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차가운 조명 아래 앉아 토미가 보내준 사진들을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내는 너무나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클라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일찍 자려고. 내일 하루가 길 것 같아. 사랑해. 네이트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잘 자. 그것은 네이트가 그녀에게 하는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45분 네이트가 메리어트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토미는 이미 그곳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찌든 커피 향과 담배 냄새가 났고 토미의 눈에는 남의 불행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특유의 강렬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저 위에 있어. 토미가 커피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20분 전쯤 불이 켜졌어. 내 생각엔 조식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가려고 시간을 재는 것 같아. 좋아. 그럼 우리가 세팅할 시간은 충분하겠네. 토미는 엘리베이터 입구와 정문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카메라는 결혼식이라도 찍어도 될 만큼 전문적이었는데 사실 한 결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장비였습니다. 오전 7시 23분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클라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에릭이 바짝 뒤따랐습니다. 클라라는 어제와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에 재킷을 걸쳐 나름 전문직 여성처럼 보이려 애쓴 모습이었습니다. 에릭은 어제 입었던 셔츠 위에 다른 정장 상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서로 사이에 묘한 기류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릭이 무언가 속삭이자 클라라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제스처였지만 토미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빙고! 토미가 셔터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샷이지.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가벼운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로맨틱한 작별이라기보다 마치 사업적인 거래가 성사된 후 나누는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은색 BMW에 올라타 시내 방향으로 향했고 에릭은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쪽을 쫓아갈까? 토미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 네이트는 카메라 액정 화면을 넘기며 아내의 배신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인화하는데 얼마나 걸려? 이 시간이면 돼.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고해상도로 뽑아줄게. 완벽해. 그리고 토미, 부탁 하나만 더 하자. 토미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근처에서 유능한 송달 영수원을 찾아줘.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고 호텔에서 일하는 걸 꺼리지 않는 사람으로 토미의 입가에 포식자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있지. 마야 로드리게스는 15년 동안 법률 서류를 전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그녀에게는 특유의 거침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섞인 머리를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온갖 변명을 다 들어본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당신 부인이 내연남이랑 호텔 방에 있을 때 이혼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거죠? 마야는 토미가 뽑아준 사진들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오후에 거기 있을 거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이트는 클라라의 위치 정보가 다시 메리어트 호텔에서 깜빡이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시간 전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친정집에서 보낼 거라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녀의 친정엄마는 167호실에 사시는 모양입니다. 마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철저한 의뢰인은 언제나 환영이죠. 언제 할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두 놈 다 한꺼번에 잡고 싶습니다. 급행으로 처리하면 비용이 더 드는데 괜찮겠어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부른 가격은 평소라면 움찔할 만한 금액이었지만 오늘 네이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저렴한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더요. 네이트가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에요. 서류를 전달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이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 일이 복잡해져요. 전 그냥 복도에 서 있기만 할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표정, 그거 하나만 직접 보고 싶습니다. 마야는 네이트를 잠시 살폈습니다. 그가 소란을 피울 사람인지 판단하려는 듯했죠.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뒤에 떨어져 있어야 해요. 조용히 있어야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약속해요? 약속하죠. 오후 3시 30분 네이트는 167호실 박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야가 마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처럼
권위적인 박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서류를 서비스하는 것이니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요. 안쪽에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배인님이 보내신 서비스 샴페인입니다. 귀한 손님들을 위해서요. 마야가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화이트 테리 타월 소재의 호텔 가운을 입은 클라라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오후 내내 침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 특유의 느긋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야의 전문적인 태도와 그녀의 손에 들린 노란 봉투를 보는 순간 그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클라라 모리슨 씨 맞습니까? 마야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죠? 이혼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마야는 이혼 서류와 토미가 찍은 사진들이 담긴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클라라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네이트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그녀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황, 인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공포. 세상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에릭과 키스하는 사진을 보고 있었죠. 클라라, 무슨 일이야? 방 안에서 에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호텔 가운만 걸친 채문가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 있었죠. 클라라는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에릭이 말을 때려다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는 네이트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안녕, 여보. 네이트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좀 어떠셔? 건강하시대? 클라라의 입이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벙긋거렸습니다. 에릭은 본능적으로 클라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속옷도 제대로 안 가려지는 가운 차림만 아니었어도 제법 감동적인 연출이었을 텐데 말이죠. 네이트, 내가 설명할게. 클라라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뭘 설명해? 장모님이 언제 메리어트 호텔로 이사하셨는지, 아니면 장모님이 언제부터 머리 벗겨진 중년 변호사로 변하셨는지. 에릭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네이트는 자신의 폰을 들어 167호실에서 여전히 깜빡이는 위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눈엔 내 아내가 밤마다 어디 있는지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자네는 그 거짓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고. 우리 조용히 따로 얘기 좀 해. 클라라가 가온깃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네이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 사본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아, 그리고 옷부터 좀 챙겨 입는 게 좋겠네. 법률적인 미팅은 보통 옷을 다 갖춰 입고 하는 거니까. 네이트는 여전히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에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집에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 부인이 최근 호텔 결제 내역에 대해 아주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 같거든. 그 말을 남기고 네이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커플 가운을 입고 자신들의 배신이 담긴 사진을 든 채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로비로 내려가는 시간은 네이트 인생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매 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졌기에 길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옛삶이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짧았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네이트는 폰을 꺼내 클라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번에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아,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리는 거 잊지 말고. 네이트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리어트 호텔의 자동문을 나섰습니다. 167호실과 그 방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둔 채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만 만들어갈 다음 장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남는 것은 통쾌함일까요?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일까요? 이제 곧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그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얀 거품처럼 일어났던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그 아래 숨겨진 진짜 흑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토미 브레슬리는 비계 체육관에 도착하자마자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가방을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여행객의 짐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실을 꿰뚫어보는 고성능 망원 렌즈와 전문가용 바디, 그리고 미세한 숨소리까지 잡아낼 도청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네이트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토미는 주머니에서 메리어트 호텔의 층별 도면을 꺼내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잘 들어, 네이트. 이 호텔반은 메인 엘리베이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내가 거기서 바텐더에게 팁을 좀 찔러주고 구석진 자리를 확보해서 진을 치고 기다릴게. 놈들은 분명히 로비로 내려올 거야. 아무리 방 안에서 버틴다고 해도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그저 은밀한 데이트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지.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거든. 우리는 어두운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진 네이트의 낡은 트럭 안에서 밤의 적막을 함께 견뎠습니다. 토미는 이미 호텔 내부로 유령처럼 잠입해봐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네이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꽉 쥔 손바닥에는 기분 나쁜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차창 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의 외벽 조명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의 신뢰가 고작이 차가운 트럭 안에서 친구의 렌즈 끝에 매달려 확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100% 믿고 계신가요?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어라고 자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교한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밤 9시 18분, 정적을 깨고 네이트의 휴대폰이 짧고 날카로운 진동음을 냈습니다. 토미가 보낸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네이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클라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결혼기념일에 네이트가 선물했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실크 소재의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그 드레스의 매끄러운 감촉을 느끼고 있는 남자는 네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에릭 달튼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입버릇처럼 칭찬하던 그 유능하고 도덕적이라던 법무법인의 시니어 파트너 말입니다. 사진 속의 에릭은 클라라의 허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유욕이 느껴지는 손길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 닿은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어 익숙해진, 서로의 체온과 굴곡을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노련하고도 추잡한 친밀함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에릭을 향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네이트가 집에서 수없이 갈구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 찬란한 눈빛이었습니다. 네이트는 트럭의 운전대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고 이빨이 맞물리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의 공간이 왜곡되며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지독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진실이었나? 내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고작 이런 거였나?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들이 로비 식당의 구석진 자리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손가락을 은밀하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연달아 전송되었습니다. 에릭은 클라라의 귓가에 무언가 달콤한 속삭임을 건넸고 클라라는 수줍은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12년의 신뢰가 단 몇 장의 디지털 이미지 속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신감이라는 건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물리적 통증에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네이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호텔로 뛰어들어가 뺨이라도 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처절한 복수를 위해 숨을 죽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네이트에게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43분, 토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놈들이 일어났어.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준비해. 네이트는 숨을 멈추고 호텔 입구 쪽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를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더니 마침내 1층에서 멈췄고 이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2, 3, 4, 5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듯 6에서 멈췄습니다. 토미의 문자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167호실 입장 완료. 상황 종료. 4분 뒤 6층의 특정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따스한 빛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네이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시동을 걸고 엘른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집안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주방에는 클라라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마시고 남긴 커피컵이 립스틱 자국을 남긴 채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지난 여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부부인지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가식적으로 찍었던 여행 사진들이 자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네이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기괴한 조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찬장에서 가장 독한 버번 위스키를 꺼내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얼음조차 넣지 않은 채 원샷으로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울분을 조금이나마 태워버리길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그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처절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언제부터 이 따뜻했던 집이 추악한 거짓의 요새가 되어버린 걸까? 자정이 넘은 시각,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클라라였습니다. 여보, 이제 자려고 누웠어. 엄마랑 그동안 못다한 얘기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일 봐요. 사랑해. 네이트는 그 문자를 보고 핏기 없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허탈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그것은 네이트가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그녀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연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위스키 병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네이트의 눈빛은 슬픔 대신 칼날 같은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따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미가 보내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대해보며 에릭 달튼의 비열한 웃음과 클라라의 가식적인 얼굴을 영혼 깊숙이 새겼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이 모든 비극은 화려한 종막을 향해 치달을 것입니다. 네이트는 주방 식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여전히 메리어트 호텔의 167호실, 그 역겨운 방 주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감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네이트가 어떻게 이 증거들을 사용해 그들을 파멸시키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장면에서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공기는 살칸을 베어낼 듯 날카로웠습니다. 네이트는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그의 손길에는 단 1mm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메리어트 호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밤새 뜬 눈으로 자리를 지킨 토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미의 차 안은 찌든 담배 연기와 식어버린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준비됐어, 친구. 토미가 묻자 네이트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쳐놓은 덫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때 마주하게 될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167호실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당당하게 걸어 나올 때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소름 끼치고 잔인할 것입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정교하고 치밀했던 거짓말이
현대 기술의 흔적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추잡하게 무너졌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오전 7시가 넘어가자 호텔 로비는 서서히 조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6층에서 멈추더니 한 층씩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이트는 주머니 속에 든 스마트폰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의 모든 추악하고 역겨운 기록들이 디지털 신호가 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12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과 같았던 결혼 생활은 공식적인 파멸을 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이트가 준비한 거대한 복수극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네이트가 미리 섭외해둔 전문 송달 영수원 마야가 가방 속에서 두툼하고 빳빳한 노란 봉투를 꺼내며 차 문을 열고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클라라의 화려한 커리어와 에릭의 철옹성 같던 사회적 명성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치명적인 법적 독침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처절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실화니까요. 네이트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의를 실현하려는 단호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초. 그 10초가 지나면 클라라와 에릭, 그리고 네이트의 인생은 영원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말. 오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복수를 완성합니다. 지금 바로 공유하기를 눌러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씁쓸한 현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67호실의 비밀이 이제 완전히 벗겨집니다. 네이트는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이 그의 눈을 찌르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 클라라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메리어트 호텔 로비에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선물하기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마야가 네이트의 옆으로 다가와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네이트의 짧은 명령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좌우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어제와 같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팔을 살짝 건드리고 있는 두 마리의 짐승이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켜세요.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대결의 현장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이트는 로비 입구 옆에서 몸을 숨긴 채 차가운 금속 소재의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간밤의 충격으로 붉게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에 서린 잔혹한 기쁨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의 기쁨이라니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12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솟아오른 차가운 정의의 희열이었습니다. 오전 7시 23분, 정확히 토미가 예측한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발을 내디뎠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에릭 달튼이 따랐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망원 렌즈를 조준하고 있던 토미는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나누던 그 가식적인 작별의 입맞춤. 그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작별이라 믿었겠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은 그저 추잡한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은색 BMW와 검은색 포르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흩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디지털 신호로 기록되었습니다. 네이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에 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마지막 자유야.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몇 시간 뒤 네이트는 자신이 고용한 비밀병기인 마야 로드리게스를 만났습니다. 마야는 업계에서 면도날이라 불리는 송달 영수원이었습니다. 감정 따위는 배제한 채 차갑고 정확하게 법적 파멸을 배달하는 그녀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죠. 마야는 수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현장을 목격해온 베테랑답게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야가 빳빳한 서류 봉투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네이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메리어트 호텔 6층 167호실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클라라는 장모님 댁에 더 머물겠다며 네이트에게 뻔뻔한 거짓말 문자를 보낸 상태였고 파란 점은 여전히 그 호텔방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댁에 있겠다는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네이트는 엘리베이터 옆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야는 아주 침착하고 전문적인 걸음걸이로 167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온 호텔 직원처럼 경쾌하지만 권위 있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방 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리더니 이내 클라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킨 적 없는데요. 마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비된 대본을 읊었습니다. 호텔 지배인님께서 귀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보내신 서비스 샴페인과 초콜릿입니다. 잠시만 문 열어주시겠어요? 이 순간 방 안의 두 사람은 자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착각하며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이트는 벽 너머로 아내의 실루엣이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호텔 로고가 새겨진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짜 샴페인을 기대하는 나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마야가 무표정한 얼굴로 노란 봉투를 들이미는 순간 그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라라 모리슨 씨, 이혼 소송 서류와 당신의 외도 증거물입니다. 수령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길. 마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클라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클라라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며 봉투 안에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 그녀가 에릭과 나눈 추잡한 행각들이 고해상도로 인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네이트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샴페인이 입에 맞아야 할 텐데 여보. 네이트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복도를 갈랐습니다. 클라라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쪽에서 가운 깃을 여미며 나오던 에릭 달튼 역시 네이트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소송의 달인이라 불리던 기업 변호사 에릭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리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클라라가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네이트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폰을 가리켰습니다. 장모님은 잘 계시나 물어보려고 왔지. 아 맞다. 장모님은 벌링턴에 계시는데 당신 위치는 왜 자꾸 이 방에서 깜빡이는 걸까? 당신이 말한 그 생각할 시간이 에릭의 침대 위였을 줄은 몰랐네. 네이트는 방 안을 가득 채운 퀴퀴한 욕망의 냄새를 뒤로하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에릭, 자네 부인에게도 똑같은 사진 세트를 보냈어. 아마 지금쯤 자네 짐이 집 밖으로 던져지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자네 장인어른인 주지사님도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궁금하군. 분노와 배신감이 네이트의 가슴을 태웠지만 그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린 남남이야. 법정에서 보자고. 아, 그리고 에릭, 자네 커리어는 이제 끝났어. 내 변호사가 자네 회사의 윤리위원회에 이 사진들을 이미 발송했거든. 공금으로 호텔방을 잡은 내역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네이트는 비틀거리는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클라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네이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얼음 같은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파멸의 도미노가 어디까지 쓰러질지 네이트는 체육관의 빅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를 알렸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점막을 맞췄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네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의 정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이트처럼 차갑고 완벽한 영수증을 챙기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클라라와 에릭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과정과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이 엄청난 반전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제2, 제3의 클라라와 에릭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신뢰를 이용해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친정이나 친구 집에 가겠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트가 사용했던 위치 공유 기능처럼 진실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이트는 이제 메리어트 호텔을 떠나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물론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고 살지는 않는다는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엔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놓인 토미의 카메라 가방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릭 달튼이 법인 카드로 결제한 수많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의 영수증 사진들이었죠. 네이트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네이트는 핸들을 꺾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이제 법원 대신 에릭 달튼의 아내 헬렌 달튼의 집으로 향합니다. 헬렌은 아직 이 지옥 같은 진실의 절반밖에 알지 못합니다. 네이트는 그녀에게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에릭 달튼이라는 남자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부당하게 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들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헬렌이라면 이 서류 뭉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복수의 시작?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클라라는 배신을 선택했고 에릭은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트는 그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헬렌 달튼의 반응과 에릭이 커리어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세요. 진실은 결코 덮이지 않으며 배신의 대가는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하다는 것을요. 167호실의 문은 닫혔지만 복수의 문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네이트의 다음 행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드라마틱한 실화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정의로운 복수를 완성하는 힘이 됩니다. 네이트는 복수라는 차가운 요리를 대접한 뒤 미련 없이 메리어트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딸린 엘름거리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빅의 체육관 위층에 있는 비좁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자동차 부품 가게의 뒷골목이 보이는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네이트는 유능한 변호사이자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르네 패터슨과 함께 핵심 옵션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는 네이트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검토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클라라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간통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이 법정에서 이 사진들은 핵폭탄이나 다름없거든. 르네의 전략은 정밀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배신자들이 쌓아온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여러분, 복수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더 무서운 법입니다. 토미는 네이트의 요청에 따라 에릭 달튼의 아내이자 지역 유력 인사인 윌리엄 모리슨 판사의 딸인 헬렌 달튼에게 모든 외도 기록과 호텔 영수증이 담긴 서류 뭉치를 전달했습니다. 에릭은 자신이 회사 법인 카드로 호텔 비용을 결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곧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인 카드로 불륜 비용을 지불하다니 정말 멍청함의 극치 아닙니까? 효과적인 복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헬렌 달튼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에릭의 화려한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릭은 즉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법조계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 앞에서 그의 경력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클라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법무법인 내에서도 스캔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존경 섞인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비참한 몰골의 에릭이 빅의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정갈했던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오만함이 서려있던 눈동자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네이트, 제발 얘기 좀 해. 헬렌이 이혼 소송을 냈어. 집도 아이들도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대.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에릭은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남자가 이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네이트는 샌드백을 치던 주먹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에릭, 난 화난 게 아니야. 화라는 건 교통체증 같은 사소한 일에나 내는 거지.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아주 차분한 정의일 뿐이야. 네이트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메리어트에서 즐겼던 그 몇 시간이 자네 인생 전체와 바꿀 가치가 있었길 바란다. 이제 내 체육관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에릭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비겁한 자의 악취뿐이었습니다. 네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드웨어 상점에서 산 세척 가능한 페인트를 들고 에릭의 포르쉐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 앞유리와 보닛에 커다랗게 가정 파괴범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비록 씻어낼 수 있는 페인트였지만 다음날 아침 에릭이 그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주하게 될 수치심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광경을 목격하신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카메라를 드세요. 진실은 널리 알려야 제맛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생의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네이트라면 이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철저한 파멸을 원하시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복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의 힘을 전파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클라라의 절박한 회유와 네이트의 마지막 한 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반전을 영영 놓칠지도 모릅니다. 클라라는 르네를 통해 끊임없이 화해와 중재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트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12년이 있잖아. 네이트,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네이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중재는 없어. 12년의 세월을 너 스스로가 쓰레기통에 쳐넣었을 때 이미 기회는 사라졌어. 모든 진실을 법정 기록으로 남길 거야. 그는 12년의 세월을 돈 몇 푼과 맞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오직 진실의 빛 아래서만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정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배신당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이트의 결단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를 파괴하려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학대일 뿐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에릭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클라라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의 사다리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에는 아직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클라라의 절친이자 네이트와도 구면인 줄리 모리슨이 보낸 의문의 메시지. 네이트, 만나서 할 말이 있어. 내가 아직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어. 클라라와 에릭의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니? 이 한 통의 문자가 완벽해 보이던 네이트의 복수극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과연 줄리가 숨기고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쓴맛은 예상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뒤에서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이트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지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줄리가 왜 갑자기 나타나 이런 폭로를 하는 걸까요? 그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누르고 이 정의로운 응징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이 사회의 도덕을 세우는 작은 초석이 됩니다. 만약 주변에 불륜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이트의 대처법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배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세요. 네이트는 복수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기괴한 진실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클라라의 절친이자 네이트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줄리 모리슨이 보낸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네이트, 만나야 해. 네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네이트는 의구심을 품은 채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카페로 향했습니다. 줄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커피를 적고 있었습니다. 네이트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네이트. 클라라와 에릭의 불륜, 그거 전부 내가 계획한 거야. 네이트의 머릿속이 일순간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계획이라니? 줄리는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클라라와 에릭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유도한 치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리는 클라라가 커리어에 대한 갈증과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힘들어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에릭 달튼과 함께 일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클라라에게 추천했고 두 사람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심지어 불륜의 장소가 된 메리어트 호텔을 추천한 것도 네이트가 눈치챌 수 있게 클라라의 폰의 위치 공유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권유한 것도 전부 줄리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줄리의 동기입니다.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줄리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전을 기억해? 네가 운영하던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을 때 말이야. 넌 내가 무능하다고 했지. 하지만 그 해고 때문에 난 경력이 단절됐고 아파트도 잃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어.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너야, 네이트. 줄리는 네이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소름 돋는 설계였습니다. 줄리는 클라라가 에릭의 지적인 매력과
법조계의 중압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끌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라라에게 에릭이 가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동정심을 자극했고, 에릭에게는 클라라가 남편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원자가 되고 싶은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네이트는 자신이 정의의 집행자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줄리가 짜놓은 복수극의 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설계자가 없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갑자기 당신의 배우자에게 특정한 사람을 추천하거나 둘만의 시간을 유도한다면 그 이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이트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지독한 조작의 사슬을 자신의 손으로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더스트리얼 거리에 있는 낡은 창고 247번 창고로 클라라와 에릭을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벽면은 줄리가 건넨 증거물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네이트는 차가운 목소리로 줄리의 조작 사실을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너희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만남, 사실은 이 여자가 던진 미끼였어. 너희는 그저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선발된 배우들이었을 뿐이야. 창고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와 에릭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복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네이트에게 매달렸습니다. 네이트, 내가 조종당한 거야. 줄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제발 믿어줘. 그러나 네이트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작된 환경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건 너희 자신이야. 줄리가 너희의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간 건 아니지. 환경은 제안이었지만 배신은 너희의 선택이었어. 이 대목은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타인의 유혹이나 환경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줄리의 조작이 밝혀졌으니 클라라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배신자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이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타오르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줄리, 클라라, 에릭이라는 독이 든 관계를 완전히 도려내기로 했습니다. 창고 안에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네이트는 12년의 과거와 그 속에 얽힌 증오를 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대답이다. 그는 불길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말로 쓰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느냐입니다. 네이트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소름 끼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 네이트는 메인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6개월 후 그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평온과 여전히 나락에서 헤매는 배신자들의 소식, 그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167호실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이트는 모든 진실이 담긴 봉투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247번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지난 12년의 세월과 그 속에 얽힌 추악한 조작, 배신, 그리고 복수심을 집어삼켰습니다. 서류가 타들어가며 내는 매캐한 연기는 마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장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면 엄청난 쾌감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막상 마주한 것은 고요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네이트는 재만 남은 바닥을 뒤로하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6개월 후 네이트는 메릴랜드의 번잡한 도시 대신 메인주의 작은 해안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해양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부두와 방파제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현장으로 나가는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핵심입니다. 방파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정직하면 파도를 막아내고 부실하면 무너질 뿐입니다. 네이트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 속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의중을 살피거나 스마트폰의 파란 점을 쫓으며 심장을 졸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엘름거리의 저택을 미련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그 집은 이제 예쁜 정원을 사랑하는 젊은 부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 167호실의 유령이나 그 집 소파에 묻어있던 배신의 흔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네이트는 그 돈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오두막을 샀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는 단출한 집이지만 그곳에는 오직 그만의 정직한 공기만이 흐릅니다. 클라라와 에릭의 소식은 아주 가끔 들려왔습니다. 클라라는 결국 법무법인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뒤 보스턴의 작은 비영리 법률 클리닉에서 계약직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커리어를 꿈꾸던 그녀에게는 가혹한 현실이겠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습니다. 에릭은 플로리다로 떠나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정직한 토대 위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야. 네이트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이트는 클라라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적어내려간 긴 글이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그 사랑이 이런 식으로 변질될 줄은 몰랐어. 네이트는 차가운 눈으로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배신의 순간 이미 화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타이밍을 놓친 사과는 독설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번 부러지면 결코 예전처럼 붙지 않는 뼈와 같습니다. 아무리 잘 치료해도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남는 것처럼 네이트의 마음속에도 타인에 대한 경계라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는 가끔 데이트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내맡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식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실천적인 팁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네이트처럼 물리적인 이별을 단행해보세요. 살던 집을 옮기고 관련된 물건을 태우는 행위는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과거의 물건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용기를 전해주세요. 해질녘, 네이트는 부두 끝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을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그는 클라라가 말했던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공간을 원했고 결국 모두가 각자의 거대한 공간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네이트에게 이 공간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고 누구의 거짓말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설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줄리처럼 아기를 가진 설계자에 의해 뒤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다시 일어서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네이트는 이제 압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정직하게 걷는 길이 수만 가지 화려한 거짓으로 치장된 길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을요. 네이트는 이제 바다 너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한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167호실과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라며 혹시 그런 시련이 닥친다 해도 네이트처럼 당당하게 진실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실화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전의 화염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그 제위에서 네이트는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네이트는 깊은 숨을 들이키며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닙니다. 그는 메인의 파도를 이겨내는 방파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정직한 한 남자일 뿐입니다. 모든 연극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직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